북한이 스리슬쩍 핵탄두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북한은 동서해상 완충 지역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를 발사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즉시 준전시 상황을 발령할 정도로 위협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 10월, 11월에만 9.19 남북군사 합의를 무려 11번이나 위반하는 등 일상처럼 도발을 자행해왔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의뢰하는 미친 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어떤 방사포를 도발에 사용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의 방사포를 실전에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이번 도발에는 북한의 새로운 핵투발 수단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을 자행하겠다며 예고한 만큼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설마 김정은이 정말 핵을 쏘겠어라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러시아보다 더 큽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방사포 전력과 중국의 핵개발 지원으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위험해진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북한은 항해남도 장산곶 일대와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무려 130발에 달하는 방사포를 동서해상 인근 완충구역에 발사했습니다. 각각 서울에서 고작 200km,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DMZ 적경지역인데요. 다시 말해 포그만 살짝 돌리면 곧바로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을 130발이나 발사한 것입니다. 이는 9.19 남북군사 합의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군의 반응입니다. 우리 군은 은밀히 북한의 동태 파악에 정보 자산을 집중해 예의주시하는 한편 당일 예정되어 있던 한미 포병 사격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일로부터 이틀간 주한미군 측에서만 MLRS 57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 측에서도 K9 자주포 140발을 발사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에 직접 대응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미연합의 압도적인 화력을 재확인시켰다고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속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차라리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북한의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으실 텐데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정말 원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군의 전력으로는 북한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손발이 묶였고 중국 내부는 백지 시위로 혼란한 지금 상황이야말로 북한을 타격하기 최적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다름 아닌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한국보다 뛰어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몰아가는 억지일 것입니다. 이번 방사포 도발만 해도 북한은 우리 군의 일상적인 사격 훈련을 빌미로 잡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은 북쪽이 아니라 동남 방향으로 포탄을 사격했음에도 이를 도발 행위라 억지를 부리고 방사포를 동원한 건데요. 북한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도발을 일삼는 건 한국이 먼저 9.19 남북군사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미 9.19 남북군사 합의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졌지만 만약 한국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북한은 이 책임을 한국에 전가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먼저 약속을 깨트렸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선언할 공산이 큽니다. 당연히 이는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이고 억지지만 일단 대외적인 명분은 북한에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핵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카드를 전면에 내놓기 시작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방사포 KN-25가 한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KN-25는 북한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이를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KN-25는 말만 방사포지 2열 4개 또는 2열 5개의 발사관을 탑재했으며 텔에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2019년 1차 시험 발사에서 최고 고도가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에 달했고 최고 속도는 마 6.5를 돌파했습니다. 그간 북한이 주장하던 방사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인데요. 또 구경은 최대 600m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K239 천무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KT즘-2나 MLRS에 발사 가능한 에이테캠스와 유사한 성능입니다. 이는 곧 KN-25가 전술탄도미사일로서 비행고도가 낮아 격추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사거리가 짧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5일 방사포 도발이 있었던 KN-25를 금강군에서 발사하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남 일대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사정거리 내에 드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KN-25가 위험한 이유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이나 IRBM 같이 사거리 3000km 이상의 미사일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험과 실패로 한 발에 400억 원이 넘는 ICBM이나 200억 원이 넘는 IRBM을 더 이상 생산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KN-25 같은 전술탄도미사일은 가격이 수십억 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더군다나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격할 때 사거리 300에서 400km로도 충분하니 굳이 비싼 ICBM이나 IRBM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KN-25에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을 협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KN-25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KA-MD입니다. 우리 군이 LSAM의 조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40에서 70km에서 1차 방어, 15에서 20km에서 천궁2 패트리어트3로 2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km에서 추가로 북한의 방사포를 요격할 요격체계까지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 군이 영토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130발의 방사포를 해상완충구역에 발사하는 미친 짓을 저질러도 우리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큼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이 나타나면서 이 판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당장 현재 북한의 핵개발 정황만 봐도 과거 중국이 핵개발을 했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른바 양탄일성입니다. 양탄일성이란 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인공위성이라는 뜻입니다. 양탄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같은 핵무기를 말하고 하나의 인공위성은 곧 ICBM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1960에서 1970년에 걸쳐 양탄일성에 성공하면서 소련을 벗어나 공산주의의 거두로 거듭났고 미국에도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이 대만을 제치고 UN 상임이사국이 된 것도 이 양탄일성의 성공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영향이 큽니다. 당시 김일성은 하루아침에 뒤바뀐 중국의 위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핵무기 자체만으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보니 재래식 무기를 대폭 감축하고 그 예산을 국가 경제에 쏟아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핵 만능론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중국과 달랐습니다. 애초에 북한은 중국과 달리 인구와 자원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1975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체결되면서 핵 개발은 곧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건데요.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은 202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오랜 시간과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공중분해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핵개발 기술과 자금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중국은 큰 힘 안 들이고 북한의 자신들의 핵미사일 전초기지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북한은 지나치게 핵무기 개발에만 예산을 투자한 나머지 사실상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재래식 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나마 나무무기 체계도 지나친 노후화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건 핵무기 체계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은 김정은의 독재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을 몰아가면서 언제든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당시 전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핵무기가 다른 동구권 국가들로 암암리에 수출될 것을 두려워한 미국이 러시아, 영국을 끌어들여 우크라이나의 핵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게 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 덕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도 중립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다페스트 각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감수하고 있는 것도 이 부다페스트의 각서에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감히 침공을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침공은 고사하고 애초에 크림반도 강제합병이나 돈바스 내전 같은 허튼 짓거리를 벌이지도 못했을 텐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만큼이나 강력한 재래식 무기 전력을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불가능했겠지만, 현실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들로 인해 꾸준한 군축이 이루어져 러시아의 침공의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미 핵 개발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와 체제는 중국이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신냉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이라는 장기말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일단 메모란 비용이 너무 크고, 무엇보다 중국에게 북한은 쓰고 버리기 가장 좋은 패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응 전략뿐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LSAM, LSAM-2의 조기 개발 등 KAMD의 완벽한 구축일 것입니다. 지금 개발하는 대한민국의 반격 전략이 단순히 도발 행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